머리가 좋은 사람이 혼자도 잘 놀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도 잘하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연애도 잘하지.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내 상태를 이해하고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 있잖아요. 메타인지. 그게 이제 메타인지가 좋다는 뜻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도 잘 노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 사람은 왜 좋아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사 일하고 있는 고대병원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수많은 관계 중 유독 가족 관계가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족 관계가 제일 힘들죠. 그럴 수밖에 없지. 자주 만나잖아요. 그리고 서로 예의 안 지키잖아. 예의라는 거는 되게 언제 잊어버렸냐면 태어나자마자 잊어버렸잖아요. 엄마도 아이한테 예의 안 지킨 지 오래됐고 부부 사이에도 예의 안 지키고 그 아들과 그 딸도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쓰는 자녀들 별로 없잖아요. 존댓말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예의들을 안 지키죠.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인간관계의 기준이 정 안 맞으면은 손절하라 그러는데 손절이 안 되잖아요. 손절이 안 되니까 엄마들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천륜인데 어떡하겠어? 천륜은 못 끊어. 사실은 우리과 클리닉에서 보면 그 천륜도 끊은 분들 많아요.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끊지 못하는 분도 많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관계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아이가 커서 10살 넘어 20살 되고 30살이 돼도 내 눈에는 그때 갠 거예요. 그 8살 때 목욕탕 안 가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2학년 때 독서실 간다고 돈 받아서 PC방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왔던 그 아들 30살 돼서 자기 자식 키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그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 방식이라는 건 원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또 가족 관계 중에는 그 착취적인 가족 관계가 있어요. 아들 중에 한 명 또는 딸 중에 한 명, 이런 사람이 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희생양처럼 욕바지 또는 돈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집안들이 꽤 있거든요. 되게 그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피해자 역할을 하거나 또는 착취를 받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그 가정은 나름대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각성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나 이제 이렇게 못 살겠어. 인간관계 정리를 해야겠어. 우리 집에서도. 라고 하면 나머지 온 가족이 저항을 하는 거죠. 저 앞에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앞에 와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대화 나누다가 싸우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 한 명이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온 집안을 먹여 살리다시피 하는데 장가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장가 가면은 그게 균형이 깨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났는데 그 아들한테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드러냈더라고요. 너 하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이런 분란을 일으켜? 저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근데 제 선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대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집들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좀 떨어져 살고, 일단은 뭐 경제적인 독립 이후에 일단 혼자 살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직 같이 살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혼자 살고 이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작을 하면서부터도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자책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재미있게 지내고 또 직장에서도 이 사람 괜찮다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닌데 우리 가족하고도 나 잘 못 지내는데 하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손절하는 게 쉽지 않죠. 이런 분들은 거기서 시작이 돼서 새로운 인간관계, 어떤 연애를 한다든지 친구를 새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간관계라는 건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뭐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길 가다가 만나는 동물, 식물들하고 똑같아요. 가다가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는 것처럼 가족들도 그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한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나중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뭐 다시
화해를 할 수도 있고, 또 화해 안 되면 그냥 서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긴 인생에 그냥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스님들도 우리 먼저 가신 선현들도 쓰신 많은 철학책이나 종교책에 그런 얘기들이 써 있대요.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도 된다고.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내 마음 다스리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나는 사람에 집중하고 사는 게 더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공허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왜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놀다가 아니면 저녁 때 회식하면서 즐겁게 얘기 나누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괜히 헛헛하고 괜히 안 할 얘기 한 것 같고 찝찝하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감정에 이름 붙이기도 뭐하고 그냥 좀 찝찝한 상태로 집에 갈 때가 있는데 이게 원인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내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만나는 내내 다른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하다가 시간을 보낸 경우에요. 사람이라는 게 다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뻐 보이고 싶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게 있는데 친구들 사이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려서 그냥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다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치잖아요. 우리 피디님도 굉장히 착하고 이쁘고 다정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원래는 좀 성질도 부리고 짜증도 좀 내고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지금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고 있을 텐데 그 에너지를 사람 만나는 내내 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지칠 거고 마음이 허하겠죠. 내 본 모습을 안 보였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인정 욕구에 시달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블러핑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뻥을 좀 친다는 얘기지. 나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한테 안 가진 거, 뭐 예를 들어서 좀 가진 척, 좀 있는 척, 좀 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그거는 나만 아니까 내가 좀 블러핑한 거는 내가 뻥친 거는 나만 아는 거니까 특히 여성들보다 남성들, 젊은 남성들 중2 때부터 그 나이 40대 넘어갈 때까지 고질병이에요. 뻥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좀 헛헛하죠. 이 뻥친 거는 나한텐 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근데 내가 좀 사람들한테 블러핑한 것 좀 채워야 될 텐데 이거 언제 할래나 하는 생각에 헛헛한 걸 수도 있죠. 또 주변 사람들의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동료들이나 친구들 중에 한 몇 명을 만난다 그러면 10년을 만났어도 그 친구들 중에 유독 좀 착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라고는 하는데 나한테는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내가 그냥 지보다 조금 못나고 지보다 조금 못생겼고 지보다 조금 결혼도 잘 못했고 좀 그래야 마음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내 에너지가 좀 고갈된 느낌을 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대 꽂혀서 내 에너지가 쭉 빨려나간 것 같은 배터리가 이게 강제로 저쪽으로 전출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 거예요. 이게 친구라는 게 사실은 조금 덜 꾸미고 만나고 나를 좀 덜 포장해도 마음 편한 사람들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랑 중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만나면 편한 친구들이 있는 이유가 잘난 척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건데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에너지가 빈 듯한 느낌 그리고 좀 공허한 느낌을 받는 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좀 혼자 충분히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문제도 있어요. 내가 좀 너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 나 빼놓고는 다 잘 사는 것 같거든. 그 친구들도 사실은 블러핑 하고 있을 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스타 들여다보는 것처럼 인스타나 페이스북 보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처럼
나만 그런 것 같거든. 나만 좀 지친 것 같고 나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에 더 허한 느낌을 받는 것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혼자 좀 쉬고 못 잔 잠 좀 충분히 좀 쉬고 뭐 미술관이나 영화관 혼자 좀 가고 뭐 문구점 가는 거 좋아하면 혼자 코엑스라도 좀 한 바퀴 돌아보고 그러고서 내 충전이 좀 됐다 싶을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지 혼자 잘 노는 사람,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하고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 스스로를 먼저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혼자서도 잘 논다는 댓글이 사실인가요? 그럼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혼자도 잘 놀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도 잘하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연애도 잘하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축구도 잘하지, 머리 좋은 사람이 야구도 잘하지, 머리 좋은 사람이 그림도 잘 그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장사도 잘하지. 여기서 말하는 머리 좋다는 건 시험 성적은 전혀 아닌 거고 오히려 그냥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로 치면 전두엽 기능에 더 가깝죠. 전두엽의 기능이라는 건 상황 판단 능력, 그 다음에 논리력, 기획 능력,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자제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의 기능인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 좋은 사람인 것도 혼자서 잘 논다는 뜻도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뜻이죠. 이게 혼자 못 노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혼자 못 노는 사람은 외로움을 일단 못 견뎌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그 사람을 파먹든 그 사람을 자기를 파먹게 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그 상태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머리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내 상태를 파악을 못 해요. 내가 지금 외로운 건지 심심한 건지 심지어 배고픈 건지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내 상태를 이해하고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 있잖아요. 메타인지. 그게 이제 메타인지가 좋다는 뜻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도 잘 노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 사람은 왜 좋아할까요? 편안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놀던 거 생각을 해보면 놀이터에서 여러 애들이 놀고 있는데 혼자서 뭐 구슬치기든 그림 그리기든 재밌게 노는 걸 보면 옆에 있던 친구들이 쟤 재밌는 거 하네 옆에 가서 보고 자기도 따라 하잖아요. 인간이 컸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도 잘 노는 거. 그 뜻은 뭐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인 거거든요. 같이 있으면 잘 놀죠. 친구랑 있으면 다솔이가 잘 노는 걸 보면 같이 잘 놀지만 뭐 또 다솔이가 잠깐 어디 엄마가 불러서 밥 먹으러 가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나도 내 엄마가 부를 때까지 나 혼자 잘 놀 수가 있어요. 그게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러지 못한 사람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디고 울거나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건 사람은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편안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을 논하는 논어, 맹자, 예수님, 부처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게 또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도 얘기하시던 게 결국은 현명한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누가 도와주면 잘하지만 결국 내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회사 다 잘 다니고 있지만 이 회사에서 이 일 내가 못하면 우리 차장님, 팀장님이 도와줄 거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갑질당하면 나랑 같이 날 도와서 나를 위로해 줄 건 게 저 사람인 건 알지만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엄마한테 가서 감정 한풀이도 좀 하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 살면서 그 스트레스 이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내야 되는 건 나라는 거 알잖아요. 노는 것도 똑같아요. 남들의 시선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특징은 무엇인가요? 특징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제일 큰 특징은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가끔 클리닉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나 또는 클리닉이 아닌 일반 그냥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사람들한테 자기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고 자기 똑똑한 거, 예쁜 거 그런 것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막 방어막을 계속 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예를 들어 무슨 느낌이냐 하면 그 앞에 미닫이문 같은 병풍이 몇 개 있는데 그거 몇 개 안 되는 병풍 그 미닫이문 가지고 여기서는 요걸로 가렸다가 안 되면 또 땡겨가지고 요걸로 가렸다가 그 막 허겁지겁 자기 그냥 약한 모습 안 보이려 그러고 나쁜 모습 안 보이려 그러고 이러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좀 안쓰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내가 혼자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가 내 스스로가 안심이 안 되니까 남들이 나를 이쁘다고 보는 거를 항상 신경 쓰는 거예요. 왜 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 처한테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면 괜찮아 그리고 인정받고 나오잖아요. 남자들 아들들 특히 그러고 딸들도 그러는데 그것도 일종의 인정 욕구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나 미러링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래요. 미러링이라는 건 우리 코트라는 그 외국에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 사람은 마치 거울처럼 나를 반영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적절히 반영해주는 그런 거를 바란다. 그래서 좋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는 상대방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런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주변에 있는 내 거울들이 나를 이쁘게 비춰주고 있는지에 신경을 써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아직 이발할 때가 지나서 내 머리 모양 제대로 안 나오고 화장 제대로 안 먹고 그래서 신경 쓰일 때가 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머리 모양 좀 약간 삐뚤어진 거랑 화장 잘 안 먹은 거 나만 알아. 사람들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남들이 나를 이쁘게 보는 거에만 계속 신경 쓰고 여기서 말하는 이쁘게라는 말은 외모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쩌면 그런 분들은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착하다, 예쁘다, 잘한다 소리를 좀 많이 해주고 누군가가 감탄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못 받아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린 시절에 사랑을 듬뿍 받고 아까 말한 착하다, 잘한다, 예쁘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 근자감이 높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애 있어. 이렇게 너무 근자감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어릴 때 얘기고 20살이 넘고 나면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어린 시절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또 그건 또 자기의 팔자니까 어린 시절은 그렇게 나를 칭찬 많이 해주고 이뻐해 준 사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0살 넘은 다음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상태를 나를 존중하면서 사는 게 필요한데 그걸 아직 못한 분들이죠. 그런 못한 분들 중에 아직 에너지가 남았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칭찬과 감탄을 받으려고 계속 빨대지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소위 말하는 히스테리성 성격이 되기도 하고 인정욕구가 과해지면 상대방한테 빨대 뽑아서 소위 말하는 나르시스트적인 성격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건 병리적인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늘 괴롭고 슬프고 상대방 사람들이 나를 안 챙겨주는 것 같고 그렇게 괴로움의 젊은 시절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해법은 딱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한테 별로 신경 안 써.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건 얼마나 잘생겼건 얼마나 잘하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하나 있어요. 1학년 때 뒤지게 한번 싸운 다음에 지금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전화하면서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나한테 신경 한 번도 안 써요. 그 친구는 나는 그래도 공부 좀 잘하는 애였고 그러니까 공부 머리 좋은 애가 아니라 성적 좀 좋은 애였고 그 친구는 머리는 되게 좋은 애였어요. 근데 서로 신경을 안 써.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근자감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잘 살아요. 저랑도 되게 친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쉽게 안 흔들려요. 누가 뭐래도 내 마음 상태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인정욕구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언제든 마음 먹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효능감,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타인의 인정 욕구를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보려고 어떻게든 허해하고 배고파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또는 부인이나 또는 사윗감 얻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가 자기 자존감이 좀 넉넉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잘 사는 사람인지, 인정 욕구 때문에 타인의 비율을 너무 맞추려 그러거나 타인의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은 아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남편 구할 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앞에서 친한 척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인가요? 원래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말이 남욕이잖아요. 뒷담화. 원래 그 인간이라는 게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나쁜 쪽으로 발달한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 저를 포함해서예요. 타인이 약간 불행에 빠졌을 때 상대적으로 약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이모님이 친구들 만나는 노인정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옆 동네에 우리 친한 친구 손주가 공부 굉장히 잘해서 서울대 법대 넣었는데 요번에 떨어졌댄다. 그래서 너무 다음에 하면 더 잘 될 거니까 위로해주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왠지 모르게 그 말하는 거에서 묘한 안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옆집 오빠가 공부 잘한다는 건 알지만 뭐 좀 잘 못했다 그러면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듯한 느낌적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게 놀부심보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런 인간 심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중에도 친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하고 너가 친구 관계가 아닌 관계가 있어요. 친하게는 지내. 친한 후배, 친한 동생이긴 한데 언제 친하냐 하면 내가 언니 노릇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잘 살 때. 근데 얘 자식이 갑자기 대학을 잘 갔대? 갑자기 얘가 더 잘생긴 남편을 만났어?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나쁜 거지. 그러면 뒷담화하기 딱 좋죠. 원래 남의 칭찬거리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남의 뒷담거리는 굉장히 눈에 잘 띄거든요. 좀 이렇게 흠잡을 곳은 되게 많기 때문에 원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좋은 소문은 멀리 안 간다고. 나쁜 얘기를 더 하기가 쉬운 게 인간 심리라서 동료들 중에 친구들 중에 그저 약간 못나고 약간 못살고 약간 못생긴 후배였던 친구가 갑자기 잘나진다? 그러면 딱 뒷담화하기 좋은 거고, 이런 친구들은 일찍 정리를 해야죠. 나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에너지 소스였을 뿐이니까. 근데 우리가 뒷담화를 만약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남한테 뒷담화를 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나보다만 못나면 돼.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거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아마도 PD님도 만나는 친구들, 어린 시절부터 만나는 친구들 5-6명 중에 1명은 그런 애가 있을 거예요. 나이 먹어서 철 잘 들었나 확인해 보시고 철 안 들고 나이 먹고도 그런다 그러면 만나는 빈도를 조금 길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다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절하기 어렵죠. 해주고 싶으면 사실은 누군가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주고 싶은 게 인간 마음이잖아요. 저 이따 집에 갈 때 피디님도 저한테 한 돈 100만 원 빌려줄 거잖아. 이게 전에 어느 자리에선가 공감 얘기할 때 공감은 크게 2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감처럼 영어로는 심파시라고 얘기하는 상대방이 가진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끼고 그 고통을 똑같이 극복하려고 내 옷과 내가 가진 걸 모두 그 사람한테 줘버리는 공감. 이거 예수님의 공감이죠. 근데 저 같은 정비소 노릇하는 의사들이 만약에 그런 공감을 가지면 어떡할까요? 내일 환자 어떻게 봐? 다음에 오는 환자분들하고는 그 공감 능력, 나한테 오시는 분들 너무 상처 입은 분들 많은데 적당한 공감이 필요하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분이 어떤 고통에 빠졌는지를 보고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사회적인 지지 체계와
관공서나 이런 데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아서 돕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전문가로서의 공감. 이건 영어로도 달라요. 엠파시라고 얘기를 하죠. 심파시와 엠파시인데 쉽게 거절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공감을 하는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무슨 회사를 다니거나 또는 의사 하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가진 거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거절 못하는 분들은요. 그런 좋은 의미의 공감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른 게 거절을 하면 그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그 사람이 날 싫어할까 봐. 그래서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리적으로는 인정 욕구도 있고 의존 욕구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못 견디는 거죠. 내가 돈을 써서라도 내가 노력봉사를 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도 못하죠. 제 선배 중에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어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윗분들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도 끝나고 나면 꼭 지갑 들고 뛰어. 본인이 돈을 내야 돼. 거절도 못하죠. 이런 분들은. 원래 건강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는 과도하다 싶은 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상식적인 사람이고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모르는 번호 오면 안 받다가 모르는 낯선 번호 계속 오면 한 번은 받잖아요. 그러면 네 고객님 요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요. 요번에 안정되게 월세를 받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분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그 피싱 전화들 받으면 그냥 좋게 말하고 끊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다시 전화 안 할까요? 네. 홍보 전화인 줄 알았는데 저는 싫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어야 다시 전화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 재밌나? 혹시 정말 돈 되는 기회일까?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또 전화를 하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한 2번 찔러봤더니 거절을 못하네. 그러면은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읽었던 이원수 동화 기억나세요? 원숭이와 꽃신. 그 원숭이한테 어떤 다른 오소리가 와가지고 꽃신을 하나 선물했대잖아요. 이거 공짜로 줄 테니까 한번 신어봐라. 근데 원숭이는 맨발로 나무 타는 애인데 꽃신을 한번 신었더니 어떻게 돼요? 편하죠. 부드럽죠. 그 2번째도 와서 공짜로 주고 갔대요. 너무 편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2번 신는 동안에 발바닥에 굳은 살이 다 없어진 거예요. 3번째 딱 와서는 이제부터는 돈을 좀 줘야겠어. 네가 가진 도토리 다 내놔. 부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당신이 거절하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좀 들어줘도 되는 거 쉬운 거 부탁할 거예요. 무슨 부탁할까요? 10원만 빌려줘. 우리 동네에 10원만 형들 가끔 있잖아요. 10원씩만 달라 그러다가 조금 있다 100원씩 달라 그러다가 고등학교 동창 중에도 만나면 가끔 힘들어 보이는데 10,000원씩만 달래는 친구들이 가끔 있대요. 거절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부탁부터 거절할 수 있어야 큰 부탁도 거절할 수 있어요. 자아 강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과도한 부탁은 과감히 정리한다.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정 안 되면 그 사람 자체를 손절해야 되지만 그 사람하고 관계는 유지를 해야겠는데 부탁 자꾸 해야 되는 거는 좀 거절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고 과도한 부탁은 과감히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하기 힘들다고요? 오늘 종이에 적어놓고 혼자서 모노드라마 연습하듯이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거절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거절도 연습이 필요해요. 반대로 거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거절 잘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좀 거절 잘하더라. 남 신경 별로 안 쓰는 그게 쿨한 사람들이 거절 잘하죠. 사실은 다 알아요. 부탁하는 사람도 이건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절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다 자체를 드러내 놓는 사람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약간 쿨한 남궁민 아저씨 같은 캐릭터?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쿨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게 부탁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어때? 우리 인생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자, 진지하게 얘기는 들어주고 그 부탁이 무엇인지는 억셉트, 승인을 했지만 쉽지는 않겠어. 어려운 건 너도 알잖아. 라고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진지하게 눈을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피디님은. 거절 웬만한 거 어디서부터 부탁을 하면은 이 사람이 받아들일까라는 거를 부탁자라는 사람들은 연구를 한답니다. 세일즈맨들이랑 비슷해요. 세일즈맨들은 협상의 달인들은 이 사람이 거절 못하는 게 어딘가부터 시작해서 거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작은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만하다 싶으면 큰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부탁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내가 빨대 꽂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거절하세요. 그 대상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절도 연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인간관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센스 있게 거절 잘하는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나 싫어할까봐 또는 그 사람이 떠나갈까봐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불편해하는 걸 알면서도 반복적인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에 대한 존중을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도 알거든요. 부탁을 한두 번 하면서 내가 불편해한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리고 나한텐 과한 부탁이라는 걸 아는데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미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손절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손절이라는 게 앞으로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마음의 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부분 착해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냥 1cm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1cm가 아니라 그냥 내가 호구였던 거예요. 약간 마음의 거리를 몇 cm 뒤로 조금만 더 길게 잡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나를 질투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말투가 있을까요? 질투는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질투는 나의 힘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보면 정말 많은 거를 이뤄냈고 소위 말하는 성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아무런 도끼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면서 그냥 그때그때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고 저도 사실은 특별히 무슨 독한 마음을 먹은 적은 없이 그냥 지금까지 그냥 별다른 굴곡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심지어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그 도끼, 저 자식이 저걸 했단 말이야? 질투잖아요. 내가 왜 못하겠어? 나도 할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은 말을 안 해요. 질투는 원래 말로 표현 잘 안 하고 나 안에만 깊숙한 곳에 가둬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순간 내가 좀 쪼잔해 보이고 너무 없어 보이니까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조금 더 가벼운 사람들이라면 다른 데서 얘기한 것처럼 남의 뒷담화하고 끝내겠죠. 근데 이게 정말 질투를 강하게 느끼면 나 혼자 품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에너지로 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건강해요.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방시혁 씨도 어디 인터뷰에선가 세상을 향한 강한 시기가 아니라 강한 질투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한 분노? 그것도 좀 비슷한 마음이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겨내리라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결국 질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친구들 중에 나를 질투하는 것 같다? 그럼 대표적인 말투는 그거예요. 앞에서는 좋겠다. 아니면 좀 더 억양을 넣으면 좋겠다. 또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겠죠. 독한 놈.
그걸 해냈네?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좋은 걸 해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친한 친구 중에 뭐 법대를 가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거나 했는데 그 축하 자리에 모여서 그러는 거지. 야, 축하한다. 근데 그렇게 좋냐? 또는 뭐 의대를 간 친구한테 의사가 그렇게 좋은 거냐? 요즘 세상에 의대를 못하러 가냐? 2,000명이나 더 뽑았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말투가 있으면 질투일 가능성이 상당수가 있죠. 이런 걸 체크를 하려면 이런 친구들이 떠나간 다음에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돌아다니고 전달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질투였는지 아니면 그냥 농담이었는지를 알 거고요. 대개 친구들 중에 그저 그냥 영혼 없는 칭찬 있잖아요. 그냥 부럽다, 좋겠다, 예쁘다 뭐 이런 거를 그냥 남발하고 있거나 또는 왜 그 반대로 자기 입장에서만 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나도 참 가지고 싶은데 너무 슬프다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마 그 안에 내면에서 당신을 심하게 질투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셰익스피어 소설 중에 오페라로도 나온 오델로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소설에 나온 주인공들 중에 오델로를 심하게 질투하는 역할이 하나 있잖아요. 이아고라는 부하 장수였는데 부하 장군이 오델로를 심하게 질투를 해서 결국은 출연진들 그 장군과 그 부인을 이간질 해가지고 부인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병적인 질투인 거고 건강한 시기심 그건 부러움이잖아요. 건강한 부러움에서 시기심과 질투가 나오는데 이 건강한 부러움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게 좀 뭔가 좀 하고 싶은 거 있어야 하잖아요. 왜 우리 MZ세대들 얘기할 때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니? 라고 엄마들이 중학생, 뭐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가 되고 싶은지 뭐 좀 부러운 게 있어야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적당히 부러운 건 있는 것도 좋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좋죠. 근데 그게 질투로까지 넘어가는 건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니까 내가 혹시 느끼는 감정이 그냥 부러움은 아닌지 부러움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비슷한 거 하면 되지. 질투는 내 마음도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게 나의 노력에다가 그 에너지를 투자하시고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PD님 잘 나가서 부러워하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으면 그중에 한 명은 너무 질투해가지고 나를 욕하거나 나를 무너뜨릴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남들 앞에서 내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원래 인간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 옆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 그런 거 같아요. 질투심 많은 친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너그러이 만나줘야죠, 뭐. 아니, 우리 피디님 친구 중에는 질투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부탁하는 친구들, 여럿이네. 친구 관계라는 것도 결국 인간관계니까 친구들끼리도 부러워하고 또는 질투하고 그런 관계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건강한 수준에서는 너 질투하는구나? 부러우면 따라 하든지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정말 친한 친구겠죠. 근데 만약에 만나기 불편할 정도로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 기준으로는 그건 친구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는 친구 아니고 만약에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질투를 강하게 느낄 수 있고 내가 편하니까 나한테 그 감정을 표현한 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번, 3번 만나는데도 심지어 뒷담화까지 동원해서 그러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질투심은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건가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아니, 이게 주머니에 든 거 넉넉하고 마음 다 넉넉하고 집안에서 스트레스 안 받았고 이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싸움 날 일도 없죠. 우리는 다 마음 한 구석에 다 아픈 구석 하나씩은 다 조금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그 과장님이 나한테 똑같은 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짜증났는데 어저께는 안 그랬는데 그럼 오늘 짜증난 나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엄마랑 싸우고 나온 걸 수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 감정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들한테 더 쉽게 질투를 느끼고 더 쉽게 분노를 느끼고 더 쉽게 불공정함을 느끼겠죠. 왜 쟤만 저래? 우리 동네에서 나 쟤랑 같이 자랐는데 왜 쟤는 편안하지? 왜 쟤는 나도 우리 집에서 딸이고 쟤도 쟤네 집 딸인데 왜 쟤는 더 이쁨 받는 것 같지? 불편해. 기분 나빠. 사실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냥 부럽다 정도인데 근데 이제 내가 열등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열등감은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못한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남보다 외모건 가진 것이건 간에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느끼는 감정이 열등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랑 있던 간에 얘보다만 잘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에서 기원하니까 친구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한테 질투 안 느끼잖아요. 삼성전자 회장님한테 질투 느끼세요? 안 느끼잖아. 나도 안 느껴요. 대개는 형제나 아니면 친한 친구들 사이에 느끼는 게 질투예요. 왜냐? 만만하니까. 제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겼었는데 그랬을 때 느끼는 거죠. 특히 그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말로 자격지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는 남들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이만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이만큼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나의 기준에 비해서 내가 이룬 것들이 아직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게 자격지심인 거예요. 그걸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열등감인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PD님이 만든 영상이 100만 뷰를 찍었다 칩시다. 아주 훌륭하잖아요. 나름 괜찮아. 근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분이 만든 거는 200만 뷰를 찍었어. 살짝 비교되잖아요. 네, 그게 열등감인 거고요. 근데 이제 열등감도 꼭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게 우리가 아는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열등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집안에서 남들하고 비교하면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그 열등감이 내 경쟁심 그리고 내가 하는 노력의 기본 에너지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없으면 정말 인생 아무것도 안 하겠지. 태어났는데 완전히 금수저 입에 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환경에서 자랐으면 뭐 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은 모자른 게 있어야 뭔가 노력이라는 걸 하는 게 약간은 모자른 게 있어야 노력이라는 걸 하는 게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열등감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늘 적당히 못생겼고 적당히 능력 모자르고 적당히 몸매 안 좋고 적당히 공부 못하고 적당히 가진 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채우려고 적당히 미성숙한 내 인격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열등감은 좋은 기능도 합니다. 잘못되면 그 열등감이 나쁜 쪽으로 가면 늘 그냥 비관적이 돼요. 비관적 사고를 하고 스스로를 그냥 자책하고 그냥 스스로를 자책하다 보면 자기 비하에 빠지면 결국은 세상을 또 원망하게 되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열등감에 대한 솔루션. 기본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다. 첫 번째. 기본 열등감을 에너지로 사용하자.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그냥 이 열등감이 해결될 수 있는 거는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공부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나가서 알바를 몇 개 해서 돈을 좀 모은다든지 이건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걸로 열등감을 느끼는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 실력, 타고난 외모, 노래 실력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금 능력이 나은 부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사는 게 내 열등감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의 원인이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서일 수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나이 80 넘은 분들 중에도 어린 시절에 엄마가 너무 예뻐해 주지 않고 아빠가 너무 바람피고 바깥으로 돌아다녀서 내가 성격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팔순 어른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 성격이라는 게 어린 시절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죠. 제가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사람 성격은 상당 부분 타고나요. 어떤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자전거 보고 못한다고 도망가는 아이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자전거 타보겠다고 뛰어가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적극성이나 개방성, 그리고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한 거, 친한 능력, 이거는 어느 정도 타고나요. 타고나는데 어린 시절에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관계, 대표적인 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형제 관계,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방임을 당했다든지 이랬으면 적절한 그 인간관계에서 받아야 될 걸 못 받았으니까 항상 의존 욕구와 인정 욕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사람들 못 믿을 거고 항상 저 사람도 나를 버리고 갈 것 같고 그거는 이제 2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면 나중에 나이 먹고서도 내가 조금만 잘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여유 있고 자존감 높게 생활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근데 이거는 사춘기 이전까지 넉넉 잡아서 20살 전까지의 얘기고 나이 먹고 나선 어린 시절은 다 다종다양한 삶을 살지만 나이 20 넘고 30 됐는데 아직도 어린 시절에 핑계를 댈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건 따뜻한 어머니, 행복한 아빠, 돈 잘 벌어오는 부모님 밑에서 어려움 하나도 없이 행복하고 칭찬받으면서 살아온 게 제일 좋았겠죠. 저도 100% 그렇지는 않게 사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다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핑계를 20 넘어 30 넘어 언제까지 핑계를 댈 건데요. 사춘기 이후에 철이 든 이후의 나의 삶은 100% 우리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나한테 그 영향을 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시절에 같은 생활을 보낸 형제들, 나를 때렸던 형, 나한테 사랑을 들준 엄마들은 있겠죠. 그분들 아직도 있어서 그분들 보면 깝깝하겠지. 근데 그건 그분들의 인생이에요. 지금부터의 인생은 각자 내가 챙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래야 내 인생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고 또 내가 꾸려나가는 내 가족들의 삶이 있잖아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인생은 또 내가 생각한 것만큼 따뜻하고 조금 더 행복하게 그 친구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감탄해주고 이쁘다, 잘한다, 착하다 얘기해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결심하기 나름이니까요. 철이 들고 난 이후의 인간관계와 심리는 내가 결심하기 나름이에요. 한국인들의 우울증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비해서는 한국인들 우울증 치료가 잘 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은 동업자들이 더 많잖아요. 동업자들이 어디 많냐 하면 옛날에 미아리국에 점집에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교회나 성당이나 그 종교기관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라 그러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겨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서구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서구 사회는 이게 또 우리나라 동양 사회보다 조금 더 빨리 이게 뇌와 정신의 문제는 생물학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빨리 그 의료기관, 정신과 의사나 또는 상담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얻기 시작하는 경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들어서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생겼을 적에 저 같은 사람이 일하는 마음정비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마음의 문제, 신경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도요,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치료법이 없으니까 가둬놨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기도로서 그걸 이겨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몇몇 분들은 기도로 마음의 병을 이겨내면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겨낼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상당수는 생물학적인 부분이 그 우울증에 인발부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상당수는 생물학적인 부분도 원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마음만 독하게 먹는다고 치료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생물학적인 치료를 통하고 생물학적인 원인 규명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울증만 예를 들을게요. 우울증의 예를만 들면 전두엽이 감정 컨트롤을 하는 곳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는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나 또는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그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빠지고 충동 조절도 안 되는데, 이거를 마음 명상하고 기도하고 마음 다스리면서 치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두엽을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우울증 약이라고 하는 약도 전두엽을 강하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죠. 차이점은 뭘까요? 명상하고 기도만으로 하면 우리 마라톤 뛰는 42.19km를 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생물학적인 원인을 판별한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약을 먹으면 그 중에 한 40km 정도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거죠. 조금 더 빨리 급성 증상을 없애주고 나머지 마음의 문제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클리닉에서 말씀드릴 때처럼 말씀을 드리면, 우울증이 있을 때 약을 먹는 이유는요, 우리의 증상 중에 약을 먹으면 한 70% 정도의 증상이 아주 한 2, 3주 내에 없어져요. 죽고 싶은 충동이라든지, 뭐 잠을 못 자고 막 불안해 죽겠다든지, 막 초조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고 나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우울증이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의미 없고, 또 그 인간하고의 갈등도 계속될 거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문제들도 내 마음 안엔 그냥 남아있을 거고, 또는 무슨 안 좋은 트라우마도 있을 텐데, 그 30% 남은 거는 그 정말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증상이 없어진 다음에 상담이나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서 조절하는 게 마음정비소에서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찍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나 혼자 마음 컨트롤할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그 체크리스트에서 내 점수도 체크해 보잖아요. 그걸로 하면 우울증 나왔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랑 친했던 친구, 나랑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혹시 병원 한번 가보는 거는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보기에 내가 그냥 마음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극복 안 될 수준으로 좀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음정비소를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한국인은 실제로 우울증 치료 비율이 높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울하다라는 거는 우울증이잖아요. 우울하다라는 거는 수많은 증상 중에 하나인 거고, 진단기준상으로는 아마 우울증의 진단기준은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울한 마음, 그 다음에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 이 두 가지가 핵심 증상이에요. 우울한 감정과 세상에 의미 없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증상이 있으면서 나머지 증상들, 예를 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든지, 불안 초조하든지,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또는 세상에 비관적이다든지, 또는
이유 없는 신경성 증상들 있잖아요. 두통 또는 위장병, 갔는데 내시경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의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보통 9가지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증상들 중에 5가지 증상이 2주 동안 지속이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들 얘기하는 것처럼 나 우울해. 나 화병이야. 나 공황장애야. 그거는 대부분 우울증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근데 만약에 본인도 대충 느껴요. 그냥 우울한 감정이 지속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어느 날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내가 하는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직장도 일도 잘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울증의 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그냥 어쩌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잘못 밟아서 꿀럭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고 그것 때문에 뭐 긁히는 소리도 나고 그러면 정비소 들어가잖아요. 한번 동네 정비소 가가지고 이상 없는지 한번 오일도 체크해 보지 않습니까? 그때쯤 마음정비소 한번 들리시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우울증인 사람의 겉모습이 밝은 경우가 많은가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울증인 사람들은 우울해 보여요. 그냥 밝은 척 하는 거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특히 아주 무던하고 남들한테 관심 없는 세상 공감이라고 없는 그냥 마초 같은 남자들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은 그 사람 좀 우울해 보이는데 좀 과도하게 좀 밝은 척 한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내가 스스로 우울함을 느낄 때, 좀 가라앉음을 느낄 때 그거를 남들한테 들키기 싫으니까 그냥 과잉 좀 보상하듯이 좀 밝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은 우울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우울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인간관계 방법을 아직 잘 몰라서 그냥 좀 약간 오버하는 거죠. 그 적절한 인간관계 거리 조절이라든지 감정 반응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직장 초년생들은 약간 좀 오버하잖아요. 감정적으로도 너무 좋은 척하고 너무 친한 척하고 또는 너무 기죽은 척하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기준 하나 가지고 평가를 하겠어요. 우울증이라 그래서 다 우울해 보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9가지 기준을 진단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수학 배울 때 배운 조합의 경우가 다 달라서 다 어떤 우울증은 우울해하면서 늘어지고 밥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는 게 우리가 아는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우울증 중에는 승질 예민하고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러는 우울증도 있어요. 그 종류가 무려 200가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거 그냥 옆에서 인터넷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면은 정비소가 왜 있고 의사가 왜 있겠어요. 봐가지고 좀 내가 보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보던 그 친구 퍼포먼스가 아니다 싶으면 잘 보시다가 그냥 야, 너 정신과 가봐라.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진지한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저한테까지 와서 정비를 받을 정도면 우울 증상이 이제 꽤 있는 분들이잖아요. 한 종류는 그런 것 같아요. 늘 우울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우울하고, 즉 내가 보기에는 한결 좋아졌는데도 그냥 우울함을 그냥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렇게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냥 인생 자체가 불행하고, 이분은 그냥 원래 우울함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우울한 거 플러스 우리 사고 체계도 비관적인 사고, 마치 소주 반 병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비관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신경성 신체 증상,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증상이 있다 그러는데 이 비관적인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늘 우울하고 나는 언제쯤 이 우울한 게 좋아질지 모르겠고, 이분에게 말하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에. 대개는 그 인간 때문이죠. 그 인간은 그놈일 수도 있고 그 엄마일 수도 있고 그 아빠일 수도 있고 그 남편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우울한 감정과 신경성 신체 증상의 대부분을 약으로 조절하면서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인지 치료라는 걸 하고 그러면서 그런 비관적인 부분, 사고 방식에 본인들도 이제 슬슬 느끼죠. 그런 것 때문에 원래 우울하지만 계속 비관적이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반복되다 보면 친구들도 떠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 상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 나가는 게 아까 말한 약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문제, 상담으로 해결하는 그 정신치료라고도 얘기하고 심리상담 또는 인지치료라고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입니다. 커피가 우울증 감소에 효과적인 것이 사실인가요? 보통 무기력해지거나 피곤할 때 또는 우울증에 빠졌을 때 자가치료의 일환으로 그 술, 담배 많이 하잖아요. 술, 담배 많이 하는 것처럼 커피 많이 마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커피는 정신건강에 그리 나쁘지 않아요. 뭐 커피 적절히 먹으면 뭐 치매 예방이 된다는 말도 요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커피는 기본적으로 카페인하고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어요. 이게 알칼로이드 성분이라는 게 커피 먹다 보면 쌉쌀한 맛 끝에 약간 플라스틱 맛 비슷한 맛이 그게 이제 알칼로이드인데 그게 청량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신경을 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는 자극 효과가 있어서 집중력을 좀 올려주고 무기력을 좀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맥히면 우울함이라든지 또는 늘어짐이라든지 이것도 감소하겠죠. 원래 커피라는 게 안 먹으면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안 먹고서 한 12시간 이상 지나고 나면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이라 그러는데 안 먹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거든요. 언제 느껴요? 일요일 낮에 느끼잖아요. 토요일에 늦게 자가지고 일요일 늦잠 자고 일어나면 거의 뭐 12시간 이상 안 먹으니까 커피 한 잔 마셔줘야 이게 정신이 바짝 뜨잖아요. 근데 이게 체내 반감기 자체는 원래 3시간에서 10시간이래요.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최대 하루에 한 2잔, 3잔 먹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통계 보니까 하루 평균 3잔은 먹는다 그러대. 나이 먹을수록 조금씩 준다 그러죠. 근데 너무 자주 마시면 의존성이 생겨요. 중년기 이후에는 가급적 오전 시간대에 한 잔, 많아야 2잔 미만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이제 그거 이상 먹게 되면 오히려 긴장감을 주려고 먹는 건데 그 한두 잔 이상을 먹게 되면 초조함, 긴장감이 오히려 가라앉지 않아서 문제가 되죠. 체질적으로 커피를 많이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뭐 저만 해도 뭐 저녁 시간에 커피를 먹어도 저녁에 자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체질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은 점점 더 그 커피에 대한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 이후에는 커피,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는 먹는 빈도를 조금 조절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당신은 카페인 중독이에요. 안절부절 못하거나 신경질이 자꾸 난다든지 아니면 예민해진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나도 모르게 얼굴이 자꾸 붉어. 자꾸 홍조라 그러죠. 또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든지 그리고 안 그랬는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각은 많은데 말로 잘 정리가 잘 안 된다든지 마치 AD, 집중력 장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근육이 자꾸 이렇게 파르르 떨린다든지 그리고 주의가 좀 산만해진다든지 또는 맥박이 조금 빨라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카페인 중독 증상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럴 때는 카페인 먹는 빈도를 많이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교훈. 적당한 커피는 우리의 인생의 활력소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치매 예방도 되고 우울증 예방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과도한 커피는 오히려 인생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커피가 아니면 집중이 어렵다는 분들의 해결법은 있을까요? 가끔 공부할 때 도움을
좀 청하려고 집중력 때문에 막 집중력과 관련된 막 약도 먹고 또는 막 카페인 덩어리 음료수들 요새 많잖아요. 그걸 먹는 경우들도 많은데 카페인 음료 그 막 있잖아요. 카페인 덩어리. 그거보단 차라리 커피가 낫겠죠. 근데 커피 먹은 다음 날 너무 피곤한 증상을 가질 정도라면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걸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한참 시험 공부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시험은 그리 못 봤으면서도 커피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할 땐 먹어야죠. 근데 이게 나한테 그 장기적으로 오히려 불안초조함까지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는 조심하라는 얘기고 정 안 되면 커피 드세요. 뭐 어쩌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커피도 약의 일종입니다. 정신과 교과서 중에 맨 뒷부분에 약물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약물 중에 하나가 뭐 코카인, 마약, 암페타민 이런 거 나오고 그 뒤에 니코틴하고 카페인도 그 약물 중에 하나로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너무 과하면 안 좋다는 거니까 커피도 너무 과하지 않게 즐기세요. 믹스커피는 먹어도 괜찮을까요? 믹스커피가 그 용량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인이 절대 적지는 않아요. 근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만큼 또는 카페인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게 당분이잖아요. 달달이. 원래 그 믹스커피라고 안 부르고 달달이라고 부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특히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먹어줘야 일한다는 분들 많거든요. 아침에 달달한 그 당분 성분과 함께 카페인이 들어가면 일하는 거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성인기 이후에는 성인병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당뇨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고 역시 카페인은 들어있는 거니까 그것도 하루에 2-3개 이상은 먹지 마세요. 참고로 저는 믹스커피 못 먹어요. 이제 너무 달더라.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 힘들다고 하고 자꾸 쓰러져 봐야 그거 도와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내 스스로 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돕는 게 인간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다들 바쁘게 일하시고 계실 텐데 조금 더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였습니다.